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잘 지내셨나요? 뭐 하셨어요? 계속 공부? 개강했죠? 압축 저희 핵심 요약 어떤 과목 개강하셨어요? 관세법이랑 평가 두 과목 오늘 그리고 그러면 무역실무랑 율표 하시는 거고요. 자,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는 OT 뭐 형식으로 가볍게 좀 진행을 하고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진도도 빨리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따라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이번 압축 정리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메일 주소 외우시는 분? 아직도 못 외웠단 말이에요. 오, 비슷했어요. 맞히시는 분 있었으면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스타벅스 쿠폰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여쭤보면은 무조건 맞힐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래서 요 이메일로 뭐 관세사 관련된 질문이시든 뭐 무역 실무, 무역 영어 관련된 질문이시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시고 이길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다음 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되고 뭐 카톡으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셔도 되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막 교재 같은 거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제가 요거는 당일 안으로는 뭐 저녁에 11시 59분에 보내시지만 않으면은 당일 안으로는 제가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번 우리가 기본 이론은 일단 들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유예생이신 분 계신가요?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 올해 그러면 1차, 2차를 한번 보신 거네요. 그러면 수험장 한번 들어갔다 오신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유예 내년 이제 2차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년에 동차로 이제 합격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마쳤고 이제 7월, 8월 달에 우리 이 단원은 기본 때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 압축 정리를 16회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자료들도 16회차 분량으로 있는데 절반으로 뚝 잘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핵심 요약 요 시간 2달 동안에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본 이론 때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복습을 하면서 무역실무에는 굉장히 많은 막 테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은 다 테마별로 이제 문제를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이기도 하면서 요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다 쪼개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요약 정리한 거다.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시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좀 줄여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 약간의 심화적인 내용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 시험이 지금 너무 뭐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바뀌어버렸죠. 그냥 협약과 규칙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디렉타 그냥 쓰면은 거의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 유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게 시험 유형이라는 게 올해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때리시는 거예요? 저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뭐야.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약간의 심화적인 뭐 막 논문을 막 잔뜩 가져와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유형이 어떻게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옛날 방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불평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잡기 위해서 약간의 심화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는 하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참조의 용도로 보시고, 너무 막 그렇게 빡세게 A급이다 해서 공부하시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 만약에 브리에이트한 문제로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내가 좀 끄적끄적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조금씩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술형 시험 문제였을 때는 이렇게 빨리 문제풀이 연습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써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 유형은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이론만 들어도 협약이랑 규칙에서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암기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시험 유형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굳이 막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쓰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고 좀 미리 좀 빨리 암기도 시작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신 다음에 복습하신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암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암기가 있어야지 이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무리하게 문제를 풀면 부담되니까 그럼 안 나오시거든요. 50점짜리 시험 문제 내기 다음 주에 냅니다 하면은 갑자기 한 절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시험 유형이 30, 20, 30, 2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점짜리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예습까지 제가 이렇게 뭐 미리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는 않을게요. 근데 복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복습은 3시간 수업 들으셨으면 3시간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20점짜리 한 문제를 15분 정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9시 45분에 서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빨리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점짜리 한 문제를 드리고 답안지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예요. 시험지를 아마 학원 팀장님이 똑같은 답안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쓰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뭐 들여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고, 요거는 이런 문단 구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 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전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못 쓰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잡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먼저 이런 시험도 한번 봐보는 게,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막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막 이렇게 좀 뭔가 써보려고 하면은 내가 안 헤어졌네, 이게 안 써지네 하면 그때 가서 그럼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빨리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암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느끼시고 공부를 하셔도 지금은 되는 시험이다. 암기를 빨리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암기입니다. 네.
결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의 유형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 우리 시험지가 1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올해 수험장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 아시죠? 한 권짜리 딱 주면은 그게 16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30점짜리가 1번, 2번이 20점, 3번이 또 30점, 4번이 20점. 얘가 대외 외환으로 나왔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50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 5개가 있던 시절이랑 대외 외환의 비중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대외 외환은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6페이지니까 5페이지 쓰셔야 되고, 3페이지 쓰셔야 되고, 5페이지 쓰셔야 되고, 3페이지를 쓰셔야 한 권을 딱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한 권만 썼을 때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 보통 나중에 좀 실력이 붙으시면 막 2권, 그러니까 막 20페이지까지 쓰실 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쓸만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 권은 최대한 채우셨으면 좋겠고, 무역실무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안 물어봤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부연 점수 조금이라도 그래도 받아 가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5개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그냥 5개 띡 쓰고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은 나 더 압니다. 점수 배점이 없을지라도 그 채점자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시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들도 사람인지라 뭐 0.1점, 0.2점이라도 뭐 다른 문제에서라도 더 이렇게 점수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얘기인데, 글씨체가 너무 앞이고 이제 좋은 글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그 채점하시는 분한테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분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다. 점수가 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한 답안지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채점위원분들이 한 달인가? 하여튼 합숙하면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지겹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게 딱 답안지를 봤는데 너무 깔끔해요. 눈에 쏙쏙 들어요. 그러면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무역실무를 한 시험 볼 때 한 20페이지를 넘게 썼고, 물어본 것만 안 썼어요. 물어본 것만 쓴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거 진짜 다 썼어요. 요것만 물어봤는데 다 썼는데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물어본 것만 뭐 되게 왈가왈부 말들이 많잖아요. 뭐 5개 쓰시면 5개만 쓰면 뭐 100점 나오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역 실무는 법 과목이기도 하지만 또 법이 아닌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은 다 서술을 하시고 나오셔라. 시간이 뭐 1분이라도 남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종 칠 때까지 무조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쓰고 나오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점짜리 5페이지, 20점짜리 3페이지, 30점짜리 5페이지, 20점짜리 3페이지를 기본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80분이라는 시간이 있죠. 8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24분, 16분, 2개 더하면 40분이죠. 그리고 얘도 24분, 16분이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읽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얘는 뭐 한 22분 정도, 얘는 15분 내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15분 먼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갑자기 이목이 주목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자, 어쨌든 45분, 9시 45분에 오셔가지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답안지를 나눠드린 건데 3페이지만 쓰셔도 되고, 내가 더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한 8페이지 정도 답안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눠주신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늘 배운 내용에 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좀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코멘트를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또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때 배웠던 거를 또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회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은 좀 짧기는 해요. 8회차가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또 공부 방법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가 핵심 요약 교재가 있기는 있는데, 이 교재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가정을 하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 기본 교재 보시면은 되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에 좀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을 굳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를 물론 중요한 파트는 다시 해드리긴 할 건데, 그렇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본서는 이 핵심 정리 무역 실무 책은 좀 참조의 용도로 쓰셔라. 참조의 용도로 쓰시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기본 이론을 들었든 안 들었든 기본서에 대한 그 단권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권을 가지고 단권화를 시키셔야 되고, 요 핵심적인 무역 실무는 테마별로 이걸 다 쪼개놓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파트의 기본서에 어디에 있는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아, 요런 식으로 이걸 정리를 했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이 책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암기를 시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부연적으로 설명드릴 게 뭐 자기 관리? 자기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1년의 긴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6월 시험까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담배 피시고, 그리고 여자친구 있으시고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도 뭔가 자꾸 나 공부할 거야, 숨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심경의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내가 그냥 꾸준한 어떤 나의 그 루틴이 있으면은 그게 깨지면은 되게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루틴이 깨지는 것 중에 가장 조금 뭐라 그럴까, 슬럼프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날 술을 마셨어요. 전날 술을 마셔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어저께 공부를 못했네. 그래서 오늘 좀 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든 몇 시에 들어가시든지, 내가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그냥 꾸준히 일정하게 그냥 맞춰버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후 2시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 근데 나는 원래 10시까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8시, 오전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나오는 사람인데, 어저께 술 마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막 숙취에 시달리다가 이때 갔어요. 그러면은, 그래, 2시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자. 그러면 다음날 또 지장이 생기고, 다음날 또 늦잠 자게 되고, 계속 늦춰지는 거죠. 2시, 새벽 3시. 이러다가 낮밤 바뀌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져가지고 오후 2시에 공부를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냥 10시에 끝내세요. 10시에 끝내고 차라리 다음날 뭐 아침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지, 막 너무 막 이렇게 계속 그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 계속 변경이 되면은, 그러다가 이게 막 일주일씩 그냥 피곤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들어가시든지 좀 꾸준하게 일정하게 공부 시간을
마치셨으면 좋겠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게 거의 최악입니다. 낮밤 바뀌면서 갑자기 막 공부 슬럼프 오고 하는 게 좀 안 좋다. 그리고 잠은 좀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만약에 저는 한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고 봐요. 사당 오락? 그 누가 만든 말이에요? 어떻게 4시간을 자고 공부를 맑은 정신으로 해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10대가 아닙니다. 10대의 그 체력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20대 뭐 30대 분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잠을 7시간 잔다고 해가지고 공부 시간이 안 나오지 않아요.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오고 7시간 자도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려요. 그래서 점심에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그런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잠 충분히 주무시고 빼도 한 10시간 순공부 시간 나오기 때문에 안 자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집중도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터디. 지금 좀 막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OT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험은 공부 스터디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 스터디 이런 건 괜찮겠다. 뭐 우리 이때까지 요거를 같이 외웁시다. 그냥 그렇게 진도 맞춰가지고 하는데 막 모여가지고 뭐 토론하고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답안지 서로 교환해서 막 봐주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차라리 답안지 써가지고 저한테 궁금하시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시험을 안 보더라도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답안을 썼는데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시지 여러분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좀 의미가 없고 생활 스터디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저도 생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이게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뭐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굳은 각오 2차 시험 딱 처음 보셨는데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뜻하지 않게 올해 합격해서 갑자기 여기서 사라지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동차로 붙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계절에 따라서도 이제 봄이 오면은 자꾸 마음이 이렇게 막 좀 싱숭생숭해지고 또 막 크리스마스 연말 오게 되면은 막 밖에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혼자서 견디기가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친한 분 그냥 한 2~3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벌금제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생활 스터디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거를 이용하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나마 크리스마스 이브 막 이럴 때 공부 안 되는데 막 벌금 내야 되니까 그래 일단 독서실 가자. 가서 몇 시까지라도 좀 버티자라고. 그리고 저 친구 아직 집에 안 갔네. 나도 가지 말아야지. 다 같이 망가지는 생활 스터디를 하면 안 되고 누군가 하면 엄청나게 강한 의지가 쟤 좀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 애. 그럼 야 너 나랑 스터디 할래? 해가지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에 모의고사 시작하시고 내년 한 3월, 4월 시험 한 100일 남고 막 이러면은 멘탈이 그때부터 막 진짜 유리 멘탈이 되거든요. 되게 막 점수 안 나오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생활 스터디가 조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뭐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자, 우리 무역실무 과목은 무역실무가 있겠지만 또 대외 외환도 있죠. 그래서 대외 외환 수업을 들으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외 외환은 뭐 수업을 지금 미리 두셨더라도 너무 빨리 그렇게 공부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업도 많고 관세법 4과목 다 들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뭐 8시간 공부한다,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2.5시간, 2.5시간, 2.5시간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루에 4과목을 다 공부할 수도 있고 나는 3과목씩 할래 돌아가면서 그거는 이제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되시는 건데 대외 외환은 환특법과 마찬가지로 대외 외환이랑 환특법은 좀 짜투리 시간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오고 가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너무 가혹한가?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까지 공부? 근데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좀 아끼고 좀 하시다 보면은 대회 위한 시간을 별도로 투자 안 해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헬스장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걷기 운동했었어요. 나중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때 막 그런 거 봤어요. HS도 보고 대회도 보고 막 외환도 보고. 그래서 하루에 네 과목을 만약에 내가 다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2.5시간을 무역신무랑 대외 외환을 쪼개서 하면 무역신무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로 따로 떼어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별도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지금부터 암기 들어가시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다. 한 9월, 10월 이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대외 외환은 커버가 됩니다. 충분히 커버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무역실무를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기출 한번 그 시험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감회가 어떠셨나요? 할만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암기가 내가 좀 부족했지만 암기를 좀 더 디테일하고 빡세게 하면은 그래도 뭐 합격할 수도 있겠다. 무역실무에서는 그런 느낌 받으셨죠?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래 제가 OT를 더 길게 하는데 1교시 자체를 다 OT로 쓰는데 우리 진도를 나가야 돼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연계무역 파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계무역 파트를 기본 시간 때는 막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도 요런 뭐 물물 교환, 구상무역, 대응 구매, 그리고 제품 판매 해가지고 아마 어떤 표 같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 교재들도 있을 건데 이 파트가 막 그렇게까지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옛날 방식이고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물물 교환 요새 누가 해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사문화된 개념이기는 한데 그래도 교수님들 교재에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현저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좀 우려에 그냥 간략하게라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계무역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1번이랑 2번 물물교환이랑 구상무역 2개를 묶으실게요. 많은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교수님들 책에 보면은 대웅구매랑 제품 판매에 대한 어떤 큰 비교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물물교환이랑 구상무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좀 비교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갈게요. 자, 물물교환이 가장 전통적인 우리 옛날 방식이죠. 구석기 방식. 뭐 내가 너한테 바나나 10개 주면 너 나한테 사과 10개 줘. 뭐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 밑줄 치실게요.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무역거래 형태이다. 네, 환거래.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정의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신용장 하면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신용장이란 어쩌고저쩌고, 송금이란 어쩌고저쩌고. 그래야지 이제 써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자, 그래서 특징 기업과 니은을 묶으시겠습니다.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 일단 옆에다가 차이점이라고 써놓으실게요. 구상무역과의 차이점이에요. 기업과 니은. 자, 첫 번째 특징은 제3국으로 전가할 수가 없이 둘 간의 거래예요. 그냥 순수하게 둘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전가를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 수단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거기 밑줄 환화음 등이 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도 물물교환과 구상무역의 뭐 특징 및 비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비교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 자, 디귿은 옆에다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수취입 거래가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된다. 이거는 물물교환이랑 구상무역의 공통점. 자, 구상무역이란
거기 밑줄 치실게요.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무역 거래 형태이다. 자,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묶으셔가지고 기역은 옆에다가 공통점. 그러니까 물물교환과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니은, 디귿, 비읍을 묶으실게요. 니은, 디귿, 비읍. 얘는 차이점. 리을이랑 미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 수입 이행 기간 3년 이내, 대응 수입 비율 20% 이상 이런 것들은 수치잖아요. 수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암기하셔가지고 서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기간이 훨씬 짧잖아.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새 이런 리스키한 문제 절대 안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드린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구매. 대응구매는 내가 너한테 이거는 좀 방위산업 거래할 때, 무기 거래할 때 좀 많이 이용되는 거래다. 두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칠게요. 무기류 등 방위산업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활용된다. 내가 너에게 석유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무기를 다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특징. 자, 형식상 분리된 두 개의 거래 형태. 그리고 니은은 통상 두 개의 신용장. 자, 이것도 통상이에요. 자, 무역실무 답안 작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설이다. 100% 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답안이나 의견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얼머부릴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복합운송증권 선화증권은 유통성이 있다라는 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권리증권성이 있다라고 하죠. 복합운송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통설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분들은 복합운송증권도 권리증권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역실무 답안 작성할 때는 요런 식으로 작성해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것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환거래 발생, 그리고 제3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판매 바이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중공업 회사들, 뭐 현대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얘네들이 중동 가가지고 정유설비를 지어주죠. 정유설비 지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원유가 생산이 되면은 바이백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제품 판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의는 자, 산업협력 방식 등을 통해 기술, 뭐 설비 이런 등을 수출한 수출자가 그 수출에 대응하여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 거래이다. 자, 이런 정의 규정들도 안 외우려고 그냥 계속 단순 회속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자, 제품 판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품 판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기술 설비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대응해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물품 수입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복습을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써지시니까 공부할 때 항상 암기하면서 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머리에 좀 열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회독하는 거랑 암기하려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회독하는 거랑, 이게 암기하려고 공부하면서 회독하신 분들은 되게 그 시간이 엄청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야 써져요. 결국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그냥 단순히 그냥 회독 하다면은 조금 지나면 까먹고 조금 지나면 까먹고 안 써집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된다. 자, 특징 분리된 두 개의 거래 형태. 자, 니은은 환거래 발생 비슷하죠. 그 조금 전에 봤던 대응구매랑. 디귿은 제3국으로 전가, 그리고 리을은 거기 밑줄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협력 방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연계무역이 총 4개가 있는데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 구상무역은 물물교환이랑 비교할 거고, 대용구매가 나온다면 구상무역이랑 비교를 할 거고, 그나마 조금 시험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구상무역이랑 물물교환이다. 그리고 얘마저도 나올 확률이 막 그닥 높지는 않다.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린다. 자, 그래서 거기 각 연계무역 방식 간의 비교, 구상무역과 물물교환, 환거래 발생 여부. 자, 물물교환은 발생 안 하죠. 옆에다가 물물교환은 발생 안 하고 구상무역은 환거래가 발생한다.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응 수입 의무 전가 가능 여부. 마찬가지로 물물교환은 없고 구상무역은 전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대응구매와 구상무역 계약의 수. 자, 대응구매는 2개의 계약서. 반면에 구상무역은 1개의 계약서. 자, 두 번째, 결제 방식. 얘는 대응구매, 구상무역 둘 다 환거래 발생. 통상적으로. 그리고 구상무역은 통상 2개의 신용장 발행. 한 요 정도로만 보시고 정리하셔서 넘어가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따지자면 A, B, C, D 중에 D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A급 문제다, B급 문제다, C급 문제다, D급 문제다. 차별해서 공부하시지는 마세요. 지금은 다 나에겐 다 A급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는 그때는 좀 효율성 있게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 이제 D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험 하루 남았어요. 당연히 A급 보셔야죠. 하루 전날. 그때 가서 이제 하시는 거지. 지금은 다 똑같이 A급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이 이제 3개가 있죠. 3개. 동시발행 신용장, 기탁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요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본 시간 때 하긴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자, 동시발행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이라고 하죠. 동시발행 신용장. 자, 얘는 서로 동일한 금액의 신용장 발행 시에만 이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실게요. 같은 금액의 수입 신용장 발행 시에만 유효한다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심이든 신용장이든 항상 그림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래 절차는. 그래서 요 네 당사자가 항상 등장을 할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셀러 바이어. 여기 이제 이슈잉 뱅크가 들어갈 테고, 뭐 여기 하여튼 은행들이 들어가겠죠. 신용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신용장은 아니니까 일단 은행. 자, 동시 발행 신용장은 얘가 이렇게 LC1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얘는 반대겠죠. LC2. 얘가 바이어 입장, 셀러 입장. 그리고 이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동시 발행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용장 가셔가지고 이제 또 보실 텐데, 이러한 어떤 거래 절차를 설명하시오, 거래 절차에 대해서 뭐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림을 머릿속에 탁 박아두시면은 그 그림 내가 이해한 대로 1번, 2번, 3번, 4번 목차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기탁 신용장은 자, 거기 밑줄 치실게요. 대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밑에 줄에 기탁 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다음 쭉 밑줄.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발행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 결제에만 그 기탁 예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이다. 조금 더 요약하자면 대금을 수출자에게 주지 않고 기탁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수출자가 수입할 때 사용한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요약하면 수출자가 수입할 때 이용한다. 상계 치는 거예요. 상계 치는 거. 여기 계정이라는 건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통장 같은 거 만드시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기탁 계정을 만들어 뒀다가 얘가 이제 LC 발행해 가지고 돈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고, 반대 입장으로 얘가 수입하면 얘가 여기다가 넣고, 둘이 계속 이 계장 통장 하나에다가 왔다 그냥 상계 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탁 신용장. 자, 그리고 토마스 신용장은 첫 번째 줄 끝에 일정 기간 후에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신용장이 유효하게 된다는 조건을 기재한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동시 발행 신용장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시 발행 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 근데 이제 토마스 신용장은 보증서만 발행돼도 유효하다. 동시발행 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고, 토마스 신용장은 보증서만 발행되어도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요 동시 발행 신용장, 기탁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파트에 가서도 우리가 보실 건데, 요 연계무역이랑도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 C급 정도, 막 엄청 중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안 쓰여요. 실무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신용장 자체가 많이 안 쓰여요. 요새 다 TT 거래하지, 송금 거래하지. 자, 넘어가실게요. 중개무역. 자, 중개무역 이건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개무역. 앞부분의 무역의 분류, 무역의 종류, 뭐 무역 개요, 무역 계약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무역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두 개를 굳이 꼽자면 중개무역이랑 BWT 거래. 기출도 많이 됐었고, 기출될 가능성도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많고,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중개무역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좀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연히 중개무역 시험 문제 나오면 중개무역 정의 암기해서 서술하셔야겠죠. 자, 중개무역이란, 자, 쭉 밑줄 치실게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자, 동그라미 1번 보세구역,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동그라미 3번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중개무역이 됐든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여러분들이 아는 정의 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대무역관리규정상의 정의 끌어다 쓰세요. 그게 훨씬 보기도 좋고, 아, 대무역법도 잘 공부를 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 거래들이 있죠. 무역 방식들이 있고,
다 법에 있는 정의 가져다가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쳐드린 게 암기하기 좀 쉬우시라고. 저 같으면 세 문단으로 나눠서 외울 것 같아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한대요. 거기서 저는 끊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거기서 또 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면 끊어가지고 암기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암기가 돼 있으실 거예요. 물론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흐름만 맞으면 돼요. 의미만 맞으면. 자, 그래서 이게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자, 중개무역이 있죠. 중개무역. 이것들도 이제 비교를 가끔 하시는데, 자, 중개무역은 단순히 우리 부동산 중개할 때 있잖아요. 그 부동산 그 중개 이제 사장님이 중간에서 이쪽에서 수수료 받고 저쪽에서 수수료 받고 자기는 그냥 중개 두 사람 연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개무역입니다. 얘랑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얘도 얘를 알고 얘도 얘를 알고. 근데 얘가 얘 둘 소개를 시켜줬어요. 얘가 초콜릿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초콜릿 생산하는 사람 알아. 소개시켜줘서 둘이 거래를 했고 얘한테 뭐 한 5%의 수수료 받고 얘한테 한 5% 수수료 받고. 그게 이제 중개무역입니다. 아이 우리 멍멍이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개무역은 자 이게 아니죠. 중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했대요. 초콜릿을 수입을 했어요. 60원에 수입해가지고 보세구역 같은 데만 있는 거예요. 내륙지에 안 들어오고. 여러분들 관세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자유무역지역. 면세 상태로 보세 상태로 있는 거네. 그 다음에 그 외에 국내에는 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있다가 다시 수출한대요. 이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60원에 사서 50원에 팔 일은 없겠죠. 100원에 팔겠죠. 가장 큰 목적 100원에서 60원 뺀 40원 중개 차익을 얻는 게 중개무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중국에 이제 원가가 좀 싸니까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파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이게 쓰이기도 하느냐, 이제 제조나 공급이 어려울 때, 자, 거기 밑줄 치시면 돼요. 자, 특징 및 필요성에 동그라미 1번 중개 차익 확보, 동그라미 2번에 공급 능력 부족. B가 초콜릿을 그러니까 C가 B한테 초콜릿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가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A한테 부탁하는 거죠. 너 제조 좀 해줘.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그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자 거기 위주 치실게요. 중개 차익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수출 실적을 많이 쌓으면은 우리나라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엄청나게. 국가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막 쌓으려고 해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자, 여기서 이 60원 금액은 FOB 기준이고 100원은 반대. 60원은 CIF 기준, 100원은 FOB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할 때는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 산정하고 수출할 때는 FOB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40원의 중개차익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영세율도 적용받는다. 영세율. 자, 그리고 독립된 두 개의 거래이다. 네, 목차로 기억하시겠습니다. 독립된 두 개의 거래.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도 마찬가지고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도 마찬가지고 대무역법이랑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엮여서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 옆에 수출 실적 인정 관련해가지고 대무역법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안 배웠다 대무역법. 우리는 지금 외국항거래법 먼저 배우고 있으니까 옆에다가 필기만 해두실게요. 인정 범위. 그러니까 수출 실적 인정 범위예요. 수출 실적 인정 범위. 그리고 인정 금액, 그리고 인정 시점. 어렵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중개무역은. 인정 금액은 얼마냐? 가득액, 중개 차익. 가득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정 시점, 외국한 은행 입금일, 돈 들어온 날. 그래서 예전에 대무역법에서 나왔을 거예요. 10점짜리가 요 인정 시점, 인정 금액, 인정 범위를 서술하시오,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고, 중개무역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도 좀 이따 배울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중개무역의 어떤 정의랑 특징,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셨고, 잠깐 쉬셨다가 그 포인트 2 중개무역과 중가히무역 그리고 외국 인도 수출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비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깐 쉬셨다가 하시겠습니다.